자, 반갑습니다. 세도 정치의 전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그 되게 붉은색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으면서 홍경래난 뭐 진주농민본기, 제주농민본기, 계령농민본기 하여튼 뭐 엉망이죠. 지금 이렇게 빨간 점들 요게 반란이 터진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반란이 많이 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정치가 엉망이 됐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러면 세도 정치가 좋은 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은 드실 텐데 물론 이제 저 홍경래난이나 저런 반란들은 우리가 2학기 때 시작으로 배울 거예요. 2학기 때 시작으로 배우실 건데, 음, 세도정치라는 걸 우리가 처음 보진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탕평정치 끝자락에서 소개가 됐던 그런 정치 형태거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세도정치는 뭐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걱정했던 모습이에요. 우리가 탕평정치 하면은 숙종 때 시작했다가 잘 안 됐고 영조 때, 정조 때 이렇게 쭉 해나가는 그런 정치 형태인데 특히나 정조의 탕평정치 형태를 보면은 정조라는 왕 개인 능력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 아니,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왕이 능력이 뛰어난 게 그 왕이 집권했을 때는 장점이지만 왕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왕의 능력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그래서 그 정치적 안정성이 왕의 능력에 의존하는 안정성이라는 점. 그게 단점이라고 했죠. 이게 왜 단점이냐면 이 왕이 살아있는 동안은 괜찮겠지만 이 왕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올라올 왕이 정조만큼의 능력을 과연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정조는 제가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막 너무 노골적으로 조선 왕 27명 모아 한반이라고 모아놓으면 거의 그 중에 2등은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평균을 훨씬 웃도는 굉장히 뛰어난 축에 속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조 다음에 올라오는 왕이 평균적인 능력만 갖고 있어도 정조만큼의 능력을 보여주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정조 다음에 올라오는 왕이 평균만큼의 능력만 가지고 있어도 정조 때의 어떤 안정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는 혼란이 올 거라는 거죠. 그 신하들이 빈틈을 파고들 거고. 근데 보시면 순조가 어린 나이에 즉위한다 그러잖아요. 순조 11살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순조는 물론 이제 본인이 자라나면서 나름대로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아무리 너무 어릴 때 왕에 올라오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정조가 죽었다는 것 자체가 왕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정조가 너무 능력이 뛰어났다 보니까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왕이 돌아가셨다는 게 왕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어린 나이 왕이 올라왔다는 건 더욱더 큰 혼란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조도 아마 말년에 이 걱정을 했을 겁니다. 야, 이게 내 좀 있으면 갈 건데 나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닌데 이제 좀 있으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어떡하려 그러나 이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겠죠. 사실은 정조가 김조순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김조순이라는 인물한테 내가 이제 좀 있으면 갈 것 같은데 우리 세자가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으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은 자네가 좀 내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좀 보필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김주순은 김주순 본인 자체는 그 명령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주순을 둘러싼 김주순의 가문 사람들이 점점점 이렇게 권력 욕심을 좀 키우는 거죠. 그래서 세도 정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순조 때부터 있었던 건데 보통 세 왕을 봐요. 순조, 헌종, 철종 이렇게 셋이 요 세 시기에 있었던 정치 형태를 세도 정치라고 하는데 보통은 왕의 외척 가문 즉 왕의 아내 쪽 가문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왕이 있으면 왕이 있으면 왕과 결혼한 왕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왕비가 있으면 이 왕비 쪽 가문 사람들, 이쪽 가문 사람들이 정권을 독점하는 게 이게 보통 세도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철종 때 끝이는 이유는 이때 조선이 망하는 게 아니고요. 어, 정순, 헌철, 고순 그렇잖아요.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집권합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시는데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2학기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등장 전까지를 세도 정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어느 왕 때 어느 가문이었고 요거를 외워달라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순조 때 안동김 씨, 헌종 때 풍양조 씨, 철종 때 안동김 씨 요거를 외워달라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정조가 죽고 나서 흥선대원군 전까지 그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1학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 시기 정조 죽고 난 시기 정조가 죽은 뒤의 시기에 그 정치 형태를 어, 특정 가문이 정권을 독점하는 근데 그 특정 가문이 왕의 외척 가문이 즉 왕의 외척 가문이 정권을 독점하는 그런 형태를 세도 정치라고 부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도 가문의 특징은 보통은 정치적으로는 서인 중에서 노론 계열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붕당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붕당이 맨 처음에 조선 중기에 나눠졌던 게 동인, 서인 이렇게 나눠지고요. 동인이 북인, 남인 이렇게 나눠지고 서인이 나중 가서 뭐 노론, 소론 이렇게 나눠지는데 북인은 얘들이 이제 광해군이랑 같이 임진왜란 대응하고 복구하고 그다음에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명나라와 여진 사이에서 중립 외교하고 그랬던 애들이 북인 애들인데 얘들은 광해군이랑 같이 정치를 했다가 인조반정 때 날라가죠. 그리고 인조반정 이후에는 이렇게 남인과 서인이 이렇게 같이 정치를 했었죠. 이걸 우리가 붕당 정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점점점 갈등이 심해지는 게 예속 논쟁이었고요. 그리고 예속 논쟁 이후에 서로 같이 있기 힘들 만큼 갈등이 심해지면서 환국 정치 이어지고요. 그리고 환국 정치가 이어질 때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 제가 이제 사도세자 얘기할 때 잠깐 했었습니다만 영조 때 영조 때는 탕평 정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정치의 메인은 노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론들이 나중에 세도 정치의 주된 가문을 차지하는 건데 요거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모르셔도 괜찮아. 그냥 한번 궁금해하실까 봐 말씀드린 거고 뭐 각 시대별로 붕당이 누가 집권했는지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간에 주로 노론 계열이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더 중요한 건 노론 계열이라는 게 아니고 왕의 외척 가문이라는 거예요. 왕의 외척 가문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왕의 외척 가문이고요. 즉 왕의 왕비 쪽 가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권을 독점할 때는 기억하시죠? 비변사. 원래는 원래는 국방상의 어떤 위기가 오면 외적이 침략한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잠깐 여는 임시회의기구였지만 이제 임진왜란 이후로 임진왜란, 정유재란, 뭐 정묘란, 병자호란 쭈루룩 이어지면서 전쟁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 이제 아예 이제 정식 어떤 어, 최고 정책결정기구가 되죠. 최고 정무기구가 되죠. 그게 비변사고 이 비변사를 장악함으로써 정권을 장악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요 세도 가문을 구성하는 많은 이제 정치인들이 비변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도 정치의 영향을 보면 기존의 붕당 정치가 무너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정치가 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엉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새롭게 정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안동김 씨 아니면 안동김 씨한테 뇌물을 줬거나 안동김 씨한테 뭔가 잘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막 과거도 조작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막 무리하게 합격자를 늘리고 막 이런 모습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정치가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안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엉망진창의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나중에 결국은 일본한테 식민지가 되죠. 그래서 일제 식민지 시기에 들어가잖아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도 정치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모든 발전 가능성을 다 삭제당한 거예요. 그렇게 특정 가문이 정권을 독점하고 새롭게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도 무조건 안동김 씨한테 혹은 평양조 씨 이런 세도 정치에 집권하는 가문들한테 뭔가 뇌물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잘 보여야 되는데 정치가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내가 안동김 씨가 아니야. 근데 내가 한 자리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인천시장을 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 세도정치 인천 지역의 어떤 지방관으로 오고 싶어. 그러면 지금 세도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안동김 씨나 이런 가문들한테 잘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동김 씨한테 내가 뇌물을 주고 인천 지방관으로 온다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뇌물을 1억을 줬어. 1억을 줬으면 내가 지방관을 하면서 뽕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지방관을 하기 위해서 1억을 뇌물로 줬는데 1억 2천, 3천 이상은 내가 이 지방관을 하면서 끌어당겨야 내가 이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을 훨씬 더 부정한 방법으로 훨씬 더 많이 걷겠죠. 그러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가난한 농민들은 도망가고 없어요. 세금을 못 받아요, 걔들한테는. 세금 거두려고 집에 가보면 도망가고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좀 돈이 좀 있는 모내기에 되게 성공한 분홍층이나 부자 농민들, 그죠? 아니면 상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무리하게 걷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왜 되냐면 모내기에 성공해서 되게 부자가 된 농민들, 분홍층들이나 아니면 상인들 이 사람들이 멀리 봐서는 조선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의 동력이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무리하게 세금을 많이 거두면 이 사람들도 무너지겠죠. 그러면 조선은 경제가 발전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결국 세도 정치로 인해서 정치 기강이 해이해진다는 건 간단하게 보면은 모든 관리들이 다 뇌물 주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능력도 없고 자기가 뇌물준 만큼 뽑아 먹으려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무리하게 많이 걷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이런 것들이 정치기강 회의인데 더 멀리 봐서는 세금을 무리하게 걷다 보니까 막 분홍층이나 상인들 이런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도 세금을 무리하게 걷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도 정치는 그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엉망진창인 시대, 아무 희망도 아무런 가능성도 찾을 수 없는 국가가 무너져가는 시대. 그래서 나중에 멀리 봤을 때 어떤 일제 식민지 시기의 뿌리가 되는 시대. 그래서 일제 식민지가 되는 걸 일본을 물론 욕할 수 있겠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우리의 원인, 우리의 일제 식민지 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제공했던 시대, 모든 것들이 무너졌던 시대, 모든 가능성, 모든 발전 가능성과 잘 될 수 있던 가능성을 다 삭제당한 시기, 그런 시기가 세도 정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도 이런 식이고 세금도 지금 전정, 군정, 환공 나오는 건 이런 세금들을 무리하게 걷었다는 거예요. 이 세금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명목들의 세금들을 굉장히 무리하게 걷었다는 건데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전종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토지세인데 즉 어떤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에서 수확되는 농산물의 일정 비율을 세금을 걷었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조선의 토지세를 보면 인조 때 영정법이 들어오거든요. 영정법이 들어오는데 영정법 이전에는 그 해에 각 연도별로 그 해에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평가해서 그걸 비율로 해서 이제 세금을 걷었어요. 예를 들어서 농사가 가장 잘 된 해에는 30두를 걷었단 말이야. 이 두가 말이라 그래서 이제 한 40kg 될 거예요. 쌀의 양이에요. 그래서 농사가 가장 잘 된 해에는 가을에 30두를 걷는 거죠. 그리고 농사가 가장 안 된 해에는 4두를 걷었어요. 4두를. 이제 이렇게 세금을 그러니까 그 해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를 평가해서 요 사이에서 걷었겠죠. 가장 잘 된 해에는 30두, 가장 잘 안 된 해에는 4두, 그리고 적당하다 그러면 이 중간 어디서 결정을 했겠죠. 이게 영정법 들어오기 전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공법이라 그래서 세종 때부터 있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영정법 때 이거 너무 많다. 그냥 농사가 잘 됐든 말든 농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되니까 무조건 가장 낮은 세율인 사두에서 고정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영정법 이후로는 무조건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든 말든 1년에 사두만 걷었어요. 내두만 걷었는데 요때도 그래요. 요때도 사두 고정이야. 고정인데 이게 막 세도 정치하면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뇌물로 들어온 관리들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간접세를 많이 걷는 거예요. 간접세를. 여기서 말하는 간접세는 뭐냐면 이상한 명분들의 세금을 걷어요. 쌀을 걷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 운송료를 걷는다든지. 막 쌀을 중간에 옮기다가 며칠씩 옮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남해안에서 걷었다. 그럼 그걸 배를 태워서 배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막 서울로 막 며칠씩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며칠의 기간들 동안 막 쥐가 파먹는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손실료 막 이런 것들을 걷는단 말이죠. 이런 간접세가 너무 많이 올라온다든지 간접세를 너무 많이 걷는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고요. 군정도 일반인들한테는 우리가 기억나시죠? 중앙군은 이제 직업군인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걔들한테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은 보통은 군포를 낸단 말이에요. 이제 옷감을 내는데 그 전에는 어 원래 두피를 냈어요. 두피를 냈다가 영조 때 기억나실 걸? 영조 때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한 필만 내는데 요거를 한 필로 고정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 내선은 안 되는 사람들한테 무리하게 걷기 시작해요. 인증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분역을 거둬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이 도망갔어. 그러면 이웃들한테 B, C 이런 이웃들한테 A 도망갔으니까 니들이 예모까지 내라. 이런 거죠. 이게 인증이고요. 족증은 이웃이 아니고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이웃한테도 걷고 가족한테도 걷는 거지. 이런 게 인증 족증이고요. 황구첨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군역을 내려면 최소한 훈련을 안 받더라도 훈련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뭐 내더라도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막 4살, 5살 이런데 걷는 게 황구첨정이고요. 반대로 백골증표라는 것도 있어요. 이미 이제 군역을 더 이상 낼 나이가 아니야. 막 70살이 넘었어. 그런데도 걷는 거. 아니면 환국이 제일 쓰레기 같은 그리고 정도도 제일 심했던 건데 환국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우리 고구려 시대 때 진대법 기억나실 거예요. 진대법. 진대법이 뭐예요? 그 농민들이 1년 중에 가장 가난한 시기가 봄이죠, 봄.
봄인데 봄에 제일 힘들다는 걸 아니까 정부에서 쌀을 빌려준 다음에 가을에 갚도록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원래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자가 원래 없어요. 이걸 똑같이 했던 게 조선의 환국이야. 환국인데 환국도 처음엔 이자가 없었어요. 돕는 의미에서 한 거니까. 근데 이걸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서 뭐 1분 모회록, 3분 모회록 이러면서 1%, 3%씩 걷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아예 이자를 걷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농민들 도와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이자를 걷는 게 목적이 되면서 막 필요 없다는데도 빌려주고 혹은 빌려준 적 없는데도 장부에는 빌려줬다고 써놓고 장부 보여주면서 이자 내라 그러고 이런 식이 된 거죠. 아무튼 뭐 전정, 군정, 환종의 내용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금 수탈이 너무 심해졌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뇌물 내고 뇌물을 주고 들어온 관리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낸 뇌물만큼 뽕을 뽑기 위해서 백성들의 세금을 무리하게 뺏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백성들이 사는 건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사는 게 힘들어지고 이 동네 살아봐야 막 계속 관리들 나와서 세금이나 내라 그러고 이러니까 집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유민이에요, 유민. 유민이라는 게 흐를 유자예요. 흐를 유자라고 이런 식으로 쓰는 흐를 유자고 백성 민자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흘러다닌다는 거야. 즉 이렇게 어디 딱 고정돼서 사는 게 아니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집이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집이 원래 없는 게 아니에요. 버리고 나오는 거지. 그 집에 살아봐야 계속 세금 뜯기니까. 그죠? 도망 나오면 보통 뭐 하냐면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요. 왜냐면 그나마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먹을 걸 구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산이에요. 그러면 산으로 올라가서 옛날 청동기 시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사냥하고 막 열매 주워 먹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산에 올라가 살다 보면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거든. 그럼 그 사람들끼리 세력을 형성해서 막 도적이 되기도 하고, 그죠? 막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 국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행어사도 파견해요. 암행어사 암행이 어두울 암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행어사라고 하면 처음에 파견될 때는 되게 평범한 가난한 농민인 것처럼 되게 허름하게 입고 다녀요. 허름하게 입고 다니면서 이 동네 뭐가 문제인지 그게 왜 문제인지 막 증거를 수집해요. 증거가 충분히 수집돼서 이 동네 지방관을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게 잡아가둘 수 있다. 그만큼 증거를 수집했으면 드디어 이제 나타나서 짜잔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패를 보여주면서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그때 나오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암행어사 출두요.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우리가 이런저런 민속 작품에서 되게 영웅 얘기하듯 하는데 사실 제대로 활동했던 암행어사는 모든 암행어사들 중에서 박문수라는 인물 한 명밖에 없었다 그래요. 이게 그 박문수라는 인물이 양심적인 인물이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암행어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는 게 중앙정부에서 암행어사를 출두시키면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 지방관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지방관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안동김 씨 사람이거나 안동김 씨한테 뇌물 주고 들어온 그래서 안동김 씨랑 친한 안동김 씨가 예뻐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지역에 만약에 암행어사가 출두하면 그 암행어사 본인이 안동김 씨인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암행어사를 누구를 보내면 중앙정부에서 안동김 씨가 알려줘요. 누가 간다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면 알려주면은 이제 그때는 되게 조심하고 또 안동김 씨가 됐든 누가 됐든 암행어사가 파견이 되면은 딱 마중 나가서 막 잘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행어사를 파견한다 그래서 뭐가 해결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누가 올지 알고 있고 언제 올지 알고 있으니까 미리 가서 막 오셨냐 그러고 막 암행어사 맡으셨냐고 고생 많으시다고 이러면서 맛있는 거 먹여주고 막 이러면은 암행어사는 좋은 대접 받았으니까 그 동네 문제 없다 그러죠. 썩어가고 있는데 백성들 막 다 죽어가고 있는데 백성들이 막 길바닥에 희신이 널려 있는 걸 보면서도 자기가 좋은 대접 받았으니까 중앙정부 올라가서는 내가 암행어사로 가봤는데 별 문제 없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점차 막 저항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농민들이 점차 저항을 시작한다. 요 내용부터 이제 다음 학기에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저항들이 있었는지. 정말 대규모의 저항이었기 때문에 이름도 배우셔야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다음 학기.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어떤 전반적인 정치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될 텐데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죠. 훈구와 훈구가 형성되는 게 세조 때 개유정난 아니겠습니까? 개유정난 때 세조를 도왔던 공신들이 훈구가 되는 건데 이 둘의 갈등이 사화죠, 사화. 사화고 이 사화가 보통 저거잖아요. 네 개잖아요. 무오, 갑자, 그다음에 중간에 중종반장 있고요. 그다음에 기묘, 을사 이렇게 되는데 이 을사사화가 벌어진 때가 명종 때예요. 그죠? 그리고 명종 다음이 선조인데 선조 때 임진왜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임진왜란 배경 보면은 그런 얘기 했었죠. 이제 그
조선의 중앙 정치가 동인 서인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선조 때가 보통 사림이 훈구와 사림의 경쟁에 사림이 이기는 게 뭐야 이긴다 그랬잖아요. 결정적으로는. 그러니까 훈구랑 사림이 경쟁을 하는데 그게 사화고 이 사화에서 사림들이 많이 이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끊임없이 사림들이 재공급되기 때문에 사림이 이긴다 이런 얘기 했었죠. 사림이 이기는 시점이 선조라고 보시면 돼요. 선조 집권 초기라고 보시면 되고 선조 때부터 쭉 사림들끼리 분열돼서 정치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선조 때 임진왜란 시작되고 이 임진왜란을 대응하는 게 광해군이었죠. 그래서 광해군 때는 어, 사림이 이렇게 사림이 동인, 서인 나눠져 있다가 동인이 또 북인, 남인 나뉘고 요 동인, 서인 나눠지고 다시 북인, 남인 나눠지는 게 선조가 왕으로 있으면서 광해군이 왕에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광해군 때는 요 북인이 정치를 독점하죠. 그러면서 광해군 때 이 북인과 함께 임진왜란 대응하고 임진왜란 복구하고 그다음에 명나라와 여진족 사이에서 중립외교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 중립외교를 싫어했던 게 서인이죠. 그래서 서인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북인도 쫓아내고 했던 게 인조반정이죠. 인조반정. 인조반정이고 이때부터 서인이 집권하는데 서인이 남아있는 남인과 함께 서인 플러스 남인이 같이 공존하는 정치를 하죠. 공존하는 정치를 합니다. 이게 붕당 정치죠. 붕당 정치. 토론하고 협의하고. 근데 이 둘이 잘 지내는 것 같다가 언제? 현종 때 무슨 논쟁? 현종 때 예속 논쟁을 벌이죠. 이 예속 논쟁으로 인해서 갈등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속 논쟁의 의미는 뭐 무슨 몇 개월 몇 년 이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 갈등의 심화라고 했었죠. 갈등이 심하고 이 갈등이 눈 떠줄 수 없게 심해진 게 그래서 아예 우리 붕당이 집권했으면 다른 붕당은 아예 다 쫓아내 버리는 게 숙종 때 환국정치죠. 환국정치. 환국정치고 환국정치가 벌어지면 이걸 어느 정도 화해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숙종 때 시도해 봤다가 잘 안 되고 나중에 영조, 정조 때 가는 아이고 이렇게 썼어. 영조, 정조 너무 거지같이 썼지. 영조, 정조 때까지 가는 게 이게 탕평정치죠. 탕평정치. 탕평정치고 그 다음에 정조가 돌아가시고 나서 순조 어린 나이에 올라오면서 순조, 헌종, 철종 때 이어지는 게 요게 세도정치고 세도정치는 특정 가문이 정권을 독점하는 거죠. 이렇게까지를 우리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흥선대원군 집권하는데 거기부터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